자, 교재 95페이지까지 돌아왔습니다. 포상금제도 또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습니다. 자, 포상금제도 반드시 출제하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포상금에 있어서는 어쩌면 매년 지금 출제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급자가 누굴까요? 등록관청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단원에서 등록관청과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는 포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사기관도 포상할 것 같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만 지급합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옆에 수사기관 들어오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대상자 그 다음 중요하겠죠. 무등록 기업 공인중개사 무등록 동그라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거짓 부정 동그라미 등록증을 양도대여 하거나 양도 동그라미 합니다. 4번 양도대여를 한다 이 말은 반드시 빌려서 하는 자가 있겠죠. 양수 받은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자, 그래서 포상 대상이 탁 들어오면 항상 여러분들 노래 불러야 됩니다. 무, 거, 양일 때만 지급합니다. 무가 뭘까요?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그는 거짓 찾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냈다든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무등록업자 사촌 형님이 거짓 등록업자입니다. 그 다음 양도하거나 양도하면 빌려서 하는 자 반드시 있죠. 양수 받은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그래서 포상금하고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기억할 것 무, 거, 양만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들었습니까? 이중 등록하면 안 된다. 이중 소속하면 안 된다. 1년에 1,000만 원 이런 거 다 들으셨지만 위반된 사실이 이렇게 많아도 이것들은 포상하지 않습니다. 포상은 언제만 한다? 무, 거, 양일 때만 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딱 잡으셨습니다. 자, 이때 지급 조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되어야 된다. 옆에다가 당건 적어놔야 되죠.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되지, 그죠? 그런데 2번 중요합니다.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동그라미 공소제기 1번 달아놓고 또는 2번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만 지급합니다. 자, 그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잖아요.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고발만 한다고 포상할 수는 없죠.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이거를 시험에서 판사가 하는데도 틀리는 학생 나옵니다. 글자 관계인데 이것도 확인 못해요.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를 했다. 자, 이런 뜻이겠죠.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옷 입고 나가면서 나 지금부터 무등록 좀 할까 하고 나가다가 고발 딱 됐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무등록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건 좀 심하죠. 그러니까 죄가 있기는 있대 아주 약한 자를 뭐라 부른다? 기소유예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검사가 반성문 받습니다. 실제로 반성문 받아요. 어떻게 적었다? 반성문 나 누구는 5분 동안 무등록하다가 갈로 열고 재수도 없게 갈로 닫아놓고 적발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다시는 무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성문 쓰고 나간다니까요. 이를 뭐라 그런다?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검사가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풀어줬더라도 죄가 있기는 있지만 아주 약하지만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있으면 지급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소제기는 이거예요. 이 사람은 5년 동안 무등록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건 오리지널 무등록업자죠. 고발이 들어오면 포상을 하는데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한 5년 이상 무등록을 했네. 그럼 죄가 있다고 결정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다고 결정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판사한테 넘어갑니다. 우리말로 하면 재판부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판부에서 판사가 이 사람의 정도를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니까 당신은 500만 원 벌금 내라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요. 소토리가 이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검사가 뭐 했을 때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를 했을 때는 지급한다 그랬지 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혐의. 그러니까 조사를 검사가 죄가 있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 그죠? 그래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언제 지급한다고 돼 있죠? 기소유예나 공소가 제기되면 지급한다 그랬지. 그 사람이 재판부에 넘어가서 죄가 없다고 확인되면 지급 안 한다. 그래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급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하면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판사로 넘어가가지고 재판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여기서부터 지급하는 게 끝났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검사, 판사도 구분 못하는 학생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검사가 뭐 했을 때 지급한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 딱 잡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거. 기소중지 이런 말이 들어와요. 이게 법률적으로 이러면 어렵다 이 말이야. 왜 어려운가 하면 뭐 죄를 지봐야 뭐 기소중지가 뭔지 알지. 그죠? 착하게 살아서 기소중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또는 불기소되었다. 재판부로 못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지급하는 조건 번호 꼭 기억해놔야 돼요. 1. 공소제기 2. 기소유예를 했을 때만 지급합니다. 이런 판단은 누가 한다?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죠? 여기까지를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가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벌써 공소가 제기됐을 때부터 벌써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공소가 제기된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말은 재판부로 넘겼다. 이 뜻이에요. 그럼 검사가 판단할 때는 죄가 있다고 판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해도 과정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신문 같은 거 보면 성완종 리스트 들어보셨죠?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이 기소됐어요. 누군가 하면 홍준표 경남지사, 그 다음에 국회 국무총리 이름이 뭐였죠? 예? 누구요? 이왕구. 갑자기 여기 생각이 안 나서요. 지금 그 성완종 리스트에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 지금 조사해 나가고 있었겠죠. 조사하는데 지금 빠르게 조사가 진행된 그 홍준표 지사하고 이왕구 국무총리는 이제 청문도 사표 냈지만 뭐 했다? 기소됐어요. 기소됐다는 말은 뭐다? 재판부까지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검사가 판단할 때는 죄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했고, 그 다음에 재판에 가서 이제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한 번 더 다투겠죠, 그죠? 그래서 기소만 딱 됐다는 것만 해도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이 기소가 딱 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시켜요. 재판부가 결정을 할 때까지는 너는 일하지 마라. 뭐 그런 취지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무혐의 처분 받았다. 억수로 열받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무혐의 처분 받을 사람을 잘 기소를 안 하겠죠. 또. 그죠? 근데 무혐의도 나와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 나오든지 이러면 국가가 배상해야 돼요. 검사가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 그 사람이 일정한 일을 정지시켰으니까 잘못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토리가 그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소가 되었다라는 말이 재판부로 넘겼다. 이 말이에요. 재판부로 넘겨서 혐의가 있다 없다 하고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지금. 우리는 언제 지급한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시에 지급한다. 그런 말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포상금은 얼마를 줄까요? 줄 것입니다. 건당 50만 원. 옆에다가 에게 적으라 그랬죠. 아따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50만 원 준대요. 누구를 고발하면 양을 고발하면 50만 원 건당. 그때 국고에서 보조 비율은 예산의 얼마? 50% 이내. 그래 25만 원까지는 국가 예산으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말은 외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국가가 외상을 하면 국가 부도예요. 국가 부도. 그래서 포상금은 외상을 안 해준다라는 그런 취지를 50%를 보조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국가가 부도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모라토리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국가가 부도난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왜 그 IMF가 왔을 때 국가 부도 모라토리움에 처했다 이랬다니까요. 모라토리움. 아이고 말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대금을 결제해야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석유 같은 거는 전부 수입 제품이잖아. 그죠? 근데 국가가 부도나면 석유 준다 안 준다? 기름 안 주겠죠. 대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국가가 빨리 뭐를 해야 된다? 급전을 빌려서 갚아야 돼요. 급전을 누구한테 빌렸다? IMF라는 세계 국제은행 이름이에요, 그게. 그때 IMF 총재가 킹드신가 뭔가인데 그 사람 우리나라 들어오면 대통령이 맨발로 가서 막 환영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돈 안 빌려주면 우리나라 국가 부도나면 망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급하게 빌리는 돈은 급전이잖아. 그죠? 이자도 세요. 조건도 까다로워요. 그 조건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알짜배기 기업을 빨리 팔아라. 은행을 정상화시켜라. 직원들 고용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고용이 돌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알짜배기 기업들 외국계 기업 되는 거 많습니다. 싸게 팔아야 되잖아. 왜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집에 있는 금도 팔아가지고 달러 만들자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년 만인가 IMF를 졸업했어요. 이제 그 급전을 다 해결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갔는데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스는 지금 한 달 뒤에 마지막 그 결정한다 지금 그래요. 그리스가 유럽연합 국가인가 뭐 그렇거든 그죠?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국가부도 위기에 들어오니까 유럽연합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잘 못 살아나는 모양이라 이게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빨리 이게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IMF를 극복해서 그래도 제일 정상화된 나라가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말도 해요. 그 힘든 과정을 빨리 극복해서 정상으로 올라왔다 뭐 그런 취지겠죠. 또 고상한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가 부도나는 것을 모라토리움이라 그러는데 국고에서 보조해준다 이 말은 외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걸 국고에서 보조하는 걸 외상이 없으면 국가 부도기 위기에 접어든다니까 이게 그죠? 왜 한 가정이나 국가는 다 똑같죠? 한 가정도 한 달에 살아야 될 경비가 한 50만 원 있어야 된다. 필수 경비가. 그 가정에 있듯이 국가도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경비가 있다니까 그죠? 그거 전부 다 뭘로 결제한다? 달러로 결제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IMF 접어들 때 달러가 뭐 이만큼밖에 없었다네.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잖아. 그죠? 급전을 빌려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겠죠. 자, 그렇다 치고 내려가면 2번 포상금의 지급 절차. 신고자는 등록관청에 지급을 제출하면 거기 밑에서 두 제출에 얼마 만에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1개월도 시험에 놓은 바 있습니다. 2개월 하면 X예요. 그 다음부터 잘 봐야 됩니다. 공동신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공동으로 동그라미 놓고 미리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복수신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2건 이상이 신고 들어오면 2건 이상의 동그라미 놓고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이거. 자, 지금 이거는 법조문으로 기억하시면 틀리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꼭 그림으로 기억해요. 자, 여기 갑이라는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근데 이 무등록업자요 하고 A가 고발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A한테 지급하겠지. 얼마? 5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세 사람이 저 사람 무등록이요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한다? 지금 했잖아요.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하면 나누기 3, 나누기 4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합의해 오면 합의한 대로 지급해 줍니다. 요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자, 이 사람 50% 주고 나머지는 반반씩 주세요.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요. 자, 이번에는 어리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거짓 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으로 등록한 자요 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왔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다. 무슨 소리죠? 2건 이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막 딸려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게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돌았다. 나누기 2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균등하는 게 아니고 최초잖아. 그죠? 이 내용이 아주 까칠하기 때문에 항상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 하나의 사건을 A, B, C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지급하되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돌았고 수원에서도 돌았다. 우리말로 하면 2건이 돌았다. 그죠?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최초로 신고자. 이렇게 눈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조문으로 공부하면 딸려 들어가기가 쉽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항상 그림으로 전달했고 항상 시험 나왔고 항상 맞췄겠죠. 그죠? 매년 나오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96페이지 하단에 가니까 3번 행정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수수료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가서 서류를 뗄 때 뭐 받는다? 서류 받으면서 돈 내본 적 있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행정수수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법중개수수료하고는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행정수수료 파트에서 문제를 딱 뜨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것이 정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크게 적어놔요. 정이라고. 행정수수료는 뭐하고만 연결한다? 정하고만 연결해요. 정. 그죠? 정이 딱 잡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자격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내요. 그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뭐 있어야 된다? 등록증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아시죠? 등록증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냅니다. 세 번째, 법인은 뭐를 가지고 영업한다?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지고 영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은 3가지밖에 없어요. 뭐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이에요. 제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증이 있어야 됩니까? 하니까 운전면허증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업해요.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지하철 타고 운전해도 되니까.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우리 법의 증은 3가지밖에 없는데 이 증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낸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자격증 받을 때 수수료 낸다.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재교부 받고 증 받을 때마다 돈 낸다니까요. 등록증 교부할 때 수수료 낸다. 다시 받을 때. 왜 재교부 받을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가 불났다. 불나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증 다 불탔겠죠. 그럼 새로 받아서 영업해야 되잖아. 그죠?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낸다니까요. 신고 필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수수료 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6가지나 막 줄줄줄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증 받을 때만 돈 내는 거예요. 한번 재교부 받은 자가 또 재교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때 수수료 내는 거예요.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냅니다. 그런데 하나만 조심하자.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다는 게 시험이에요. 왜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 없습니까? 하니까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내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시험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적기는 열심히 적었지만 안 적어도 여러분 알아야죠. 시험 문서 낼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모든 시험에 수수료 다 있는 거예요. 참고로 작년에 중개사 시험 수수료 얼마일까요? 작년에 이랬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차 과목을 칠 때는 13,700원. 금액도 희한해요. 14,000원 하든지 13,700원. 2차가 14,300원. 그럼 합치면 1, 2차 다 치면 28,000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수수료가 28,000원인데 아마 원래도 뭐 특이한 사항 없으면 그 정도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지만 28,000원 없으면 시험 못 쳐요. 응시할 때 수수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부터 28,000원 준비해놔요. 사실은 그죠? 28,000원 이 금액이 높다? 낮다? 아주 금액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 비교해보면 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뭐 의사 면허증 뭐 이런 거 다 있죠. 원서대 대체적으로 5만 원대 넘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영양사 자격증 이런 거. 근데 중개사 자격증은 28,000원이면 이게 그래도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래서 제가 그 국토부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이 중개수수료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 30% 정도 이상은 국가가 지원해서 시험을 진행한대요. 이 돈을 왜 받아야 되죠? 28,000원. 여러분 알다시피 시험 장소비, 그 다음에 그날 감독 나온 자들 일당 지급해줘야 되죠. 일당 지급. 그 다음에 시험지를 만들어야 되죠. 배송, 배달해야 되죠. 또 그런 경우 채점에 이런 경비들이 그 경비로 쓰는 거예요. 근데 28,000원이 모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 수수료는 낮은 편이에요, 이게. 대학 원서 쓸 때 수수료 내는 거 다 아시죠? 원서 낼 때 얼마쯤 낼까요? 대학 나름일 건데 한 8에서 15만 원 돼요. 한 건당. 그러니까 요즘 대학들이 원서 장사한다 이런 말 들으셨죠? 요즘 학생들이 왜 8군데, 7군데 막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원을 해도 어차피 가기는 한 군데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비만 한 100만 원 들어. 한 10군데 내버리면. 그죠? 그래서 요새 대학들이 입시 원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그것도 좀 비합리적이에요. 내가 보면. 그래서 입시철 되면 어떤 대학은 뭐 한 과에 5대1이다, 6대1이다. 그렇게 불필요한 원서가 막 접수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8군데, 9군데 복수 지원하니까. 그죠? 그 원서대만 팔아갖고도 대학 재정이 막 올라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시정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저도 그 동의해요. 대학들이 그 원서 받아주면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 이거를 확 현실로 줄여야 돼. 이걸. 그죠? 한 10군데 지원하도록 했으면 직금 경비 10분일로 줄여놔야 경비가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그건 뭐 하여튼 그렇듯이 모든 시험에 응시할 때는 수수료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적었지만 안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원서 낼 때 수수료 있다. 됐죠? 그러면 시험 쳐서 합격하면 그 자격증을 받으려고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한 번 더 받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 내야 돼. 그죠? 다 됐죠? 자, 그러면 행정수수료에 관련되는 6가지가 시험에 그런 대로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오지만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다.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자격증 줄 때 돈 안 받을까요? 그거 받으려고 원서 칠 때 시험 낼 때 돈 받았잖아 지금. 그죠? 그거 하나를 개념을 잡으시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이때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지금까지 공부할 때 수수료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없는가 하면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자체 조례가 무슨 뜻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라서 그래요. 지자체 조례. 그죠? 그러니까 서울지방이 다를 것이고 경남지방이 다를 것이고 강원도지방이 다를 것이니까 여러분이 금액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요. 근데 이게 시험에 슬쩍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행정수수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수수료라고 시험 들으면 틀립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전국이 똑같아야 되니까 금액을 알게 된다고.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자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다입니다. 이 행정수수료 파트에서는. 참 지방이라는 말도 갑자기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서울은 지방이다, 아니다? 서울 지방입니까? 여러분 서울은 수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행정 수도가 어디, 지금 세종시도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수도, 중앙정부 수도는 어디입니까? 하면 그래도 서울 이러지. 지금 세종시 이런 사람 잘 없잖아.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전부 다 지방으로 봐요. 아니지. 지방이 아니고 서울 외에는 전부 시골로 봐요. 시골로. 그죠?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럽니다. 명절 지나면 시골 잘 다녀오셨어요? 이럽니다. 또 시골, 그러니까 서울 외에는 다 시골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원래 시골 사람이었으면서도 서울에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 보고 시골 잘 다녀왔냐 이런다니까. 그죠?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 얼마나 헷갈리는가 하면 서울은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방이라는 말을 들어가요. 서울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서울지방세무서 이래요. 그 서울에도 뭐를 붙인다? 지방을 붙여요. 그것도 희한해요, 그게. 정확하게 하려면 서울 수도경찰청 이래야 되는데 거기도 지방은 다 붙어 있다고. 그지? 좀 쓰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도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 이런 것들이 강남구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예요. 지자체 조례로 받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협회 돌아왔습니다. 97페이지. 협회는 아주 가벼운 단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는 무조건 출제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협회는 시험에 출제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변호사 시험 칠 때 변호사 협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문제 안 나오겠죠. 법무사 시험 칠 때 법무사 협회에 대해서 절대로 안 물어요. 의사 시험 치는데 의사 협회 안 묻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시험에 나와요. 뭐 희한한 현상이 하여튼. 근데 이거 무조건 한 문제씩 딱 넣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가볍게 체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제일 1번 목적. 개공사에 동그라미 놓고 그 중간에 있는 말 볼 필요도 없고 두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 그럼 동그라미 있는 거하고 줄 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공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요거는 찾아내야 돼요. 그죠? 아, 그래서 협회는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들이 노는 단체가 아닙니다. 누구하고만 논다? 개공사만 논다. 이거를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면 법적 성격 1번에 줄 것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협회라는 말이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모든 내용이 다 붙어 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영리 사단법이니까 협회는 무엇으로 가져간다?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 거래요. 그래서 협회는 개공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성격을 다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 하면 기억할 말 비영리 사단법인 정리하시고 거기 내려가면 2번에 4번 민법에 준용이 있습니까? 줄 것입니다.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 뭐를 적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은 사단입니다.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재단법인을 적용한다. X 찾아라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협회는 전체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기억할 것. 자, 절차 들어옵니다. 이제 협회가 없다고 치고 만드는 절차 숫자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회원 몇 명? 300명의 동그라미.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 말이겠죠. 협회가 없다고 치고 300명이 모여서 우리 협회를 하나 만들자. 이거를 발기회라 그럽니다. 그때 정관이라는 것은 규칙을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 협회 이름을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하자. 이렇게 정관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총회를 엽니다. 1번 정관은 줄 것입니다. 개공사 얼마가 모여야 된다? 600명 이상이 출석하여 창립총회를 여는데 300의 2배가 얼마죠? 600 숫자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600명이 모여서 총회를 열어라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600명이 왔다. 그럼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서를 하나 걸었어요.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시도에서는 20명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 이 숫자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자, 숫자 한번 적어봅시다. 협회를 만들 때 숫자 처음에 뭐?
300명 이상이 발기회를 개최하고 600명 이상이 뭐를 총회를 열어서 그런데 서울에서만 600명이 오면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되니까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각 시도에서는 얼마는 와야 된다? 20명. 그래서 숫자가 시험에 들어옵니다. 갈로역히 300, 2배 얼마? 600, 120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숫자 하나 잡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3번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데 협회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놀아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안 놀아요.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서 4번 설립 등기를 하는데 주된 사무소에 그 굉장히 중요한 말 줄 거놨죠.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립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럼 동그라미까지 하고 제가 묻습니다. 협회는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XX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마지막까지 딱 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거기 주된 사무소 밑에다가는 예전에 법은 이랬어요. 주된 사무소 즉 본점은 서울에 두어야 한다. 이게 법이었어요. 지금은 서울 해놓고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두어야 한다. 들어오면 X입니다. 왜 이 법이 개정됐을까요? 원래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다가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왜 없어졌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든지 어디에 두든지 하여튼 본점을 두고 등기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X 표시해놓고 자 이제 협회가 설립됐으면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1번 내려오면 주된 사무소는 지역에는 제한이 없다.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제한은 없고 지부와 지회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지부를 거기 또 서울이라는 글자가 2개 붙었네요. 그거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라는 말 붙을 필요가 없고 뭐라고 해야 된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지부를 지부 동그라미 시, 군, 구에는 지회 동그라미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말입니다. 협회가 300명 600명, 120이 모여서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했죠. 하고 나면 조직을 갖췄는데 본사를 갖추고 지부와 지회를 설치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부는 어디에 두고?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 군, 구에 둔다. 그죠? 이게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회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자기 주소대로 밑에 하나 적어놔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원구 상계동에서 왔다. 그러면 자기 주소가 노원구 상계동이면 이렇게 적어놔야 되죠. 서울시 지부 그리고 노원구 지회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고. 이렇게 적어놔야 이건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기 주소대로. 그래서 시도에는 뭐를 두고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둔다라는 말을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에 적은 뭐 적었나 한번 봅시다. 경기도지부 양주시 지회. 또 똑똑한 학생이죠. 그죠? 대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뭐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도봉구 지회 이래 적을 건데 자기는 양주에서 왔는 모양이네. 그럼 양주는 경기도죠. 경기도지부 요래 적잖아 지금. 그죠? 양주에서 왔으니까 양주시 지회. 요 정도까지. 그죠? 하나를 딱 가르쳐주면 2개를 아는 학생이에요. 합격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에는 뭐 적으셨나 보자. 앞에 어디 적어놨지?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노원에서 왔어요. 진짜. 봐봐. 내가 이래 적었다고 또 이래 적잖아. 봐. 자기 주소대로 적으라 그러니까. 그지? 강북구지요. 그러면 강북구지 자기 주소대로 적으라니까. 아이고 참. 또 뭐더라? 서울시 지부 도봉구 지회. 도봉구에서 왔어요. 도봉구. 도봉구 무슨 동인데요? 창동은 도봉으로 갑니까? 그렇구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시도에는 뭐를 두고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두는데 조심할 거 요게 딱 잡히면 지부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합니다. 지회는 시장 군수정역에 신고사항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 붙으면 돼요. 그죠? 그대로 신고사항이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협회의 보고사항 별표입니다. 시험에 매번 한 줄씩 나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 동그라미 놓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협회가 국토장관한테 보고할 게 7가지나 됐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싹 다 없어지고 한 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매번 낸다고요. 자 묻습니다.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답은 총회 의결 내용. 이거 기억해놔야 된다고. 그죠? 지체 없이 총회 의결 내용을 보고합니다. 자, 이제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협회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직도 갖췄으니까 업무를 하는데 요 업무가 까칠까칠합니다. 왜 업무가 까칠한가 하면 업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유한 업무가 있고 받아서 하는 업무,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일단 수탁 업무는 아까 공부했습니다. 교재부터 볼까요? 수탁 업무 밑에 뭐 있습니까? 교육에 관한 것, 시험 업무. 이거 아까 지웠죠? 자, 우리가 위탁 업무 관보에 고시한다 그랬죠? 위탁하는 게 뭐였죠?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위탁하는 쪽에서 주면 협회가 받으니까 뭐가 된다? 수탁 업무예요. 그래,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탁 업무 뭐 교육에 관한 업무, 시험에 관한 업무는 받아서 합니다. 자, 그런데 고유 업무 우리 요약집에 윤전공 품위 제도 적어놨죠.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면 장난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암기표에도 있고 기본서에도 있으니까 딱 답을 달아 놓으셔야 돼요. 암기표 14번 갑니다. 자, 암기표 14번 가면서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유 업무는요,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난다 그랬어요. 협회 회장이 누구지요? 윤전공 씨입니다. 어디 윤 씨지요? 파평윤 씨.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협회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전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그래서 협회 회장만 이름 알아도 반은 끝나요. 자, 윤이 뭘까요? 윤리헌장. 윤하면 윤리헌장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시험에는. 정은 정보 제공, 공제사업 할 수 있다. 품위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야지. 품위라는 말에는 다른 말이 붙을 거 없죠. 품위 유지. 제도를 연구 개선합니다.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지도한다. 그 말이나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 연수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달성이 뭐다?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윤전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다. 시험에 이렇게 내겠죠. 하나, 둘, 셋, 네 가지에다가 시험에 관한 업무 5개 올려놓고 성격이 다른 놈은 어느 놈이 다릅니까? 이놈 다르죠? 요거는 수탁 업무, 요거는 고유 업무. 또 고유 업무만 가지고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들어오면 까칠하기 때문에 협회 회장 이름은 알아놔야 돼. 그죠? 협회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전공 씨입니다. 실제로는 윤전공 씨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만 윤전공이에요. 하여튼. 그럼 협회 회장 이름 뭘까요? 몰라요. 제가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하여튼 시험 치는 사람들은 계속 회장이 윤전공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까지 정리하셨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99페이지 상단 공제규정의 성인이라는 말 찾으셨나요? 자, 이 말이에요. 여기 중에서 여기 윤전공 할 때 공이 뭐다? 공제사업이잖아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돈이 무지무지하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법인은 얼마 가입합니까? 2억 가입하고 공인사는 얼마? 1억 가입한다. 공부한 적 있죠? 이런 방법은 뭐지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공부한 바 있습니까? 자, 그때 지금 현재 개공사들은 거의 다 어디 가입돼 있다? 공제에 가입돼 있다니까요. 90% 이상이.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략 23만 원 좀 들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23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1억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법인은 얼마 냈겠다? 한 46만 원 냈겠죠. 자, 그러면 8만 명의 개공사들이 23만 원, 23만 원, 46만 원 이렇게 냈겠죠. 이 돈을 다 합치면 자그만치 한 200억쯤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8만 명이 이렇게 됐던 이 공제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중에서 회원 중에 사고가 탁 나면 이 200억이라는 대금에서 물어주는 거예요. 나도 사고 나면 물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협회의 공제사업은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요. 서로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200좀 그다 더해가지고 1년에 사고가 나서 나가는 돈이 얼마쯤 될까요? 6%밖에 안 됩니다. 6, 7%. 그걸 손실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채 10%가 안 된다고. 그럼 10%를 물어줬다 치고 20억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돈은 얼마? 180억이 남았는데 180억을 뭐 할까요?
뭐 하기는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MT 가고 관리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는 돈이 많죠. 1년에 180억이면 10년이면 얼마다? 1800억, 20년이면 3000억. 이게 막 돈이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회원들은 자기가 공제를 가입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사업을 해서 물어준 돈은 얼마, 남은 돈은 얼마, 이월한 돈은 얼마를 회원들한테 공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국토장관은 이 돈을 관리하는 제도가 들어온다고요.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공제사업을 할 때는 제일 상단에 보면 반드시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제규정의 내용 가볍게 읽으시되 3번 책임준비금은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 줄 거야 돼요.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이에요. 100분의 10. 이 책임준비금이 뭔가 하면 이 중개사고라는 건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얼마다?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을 준비하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 사고는 10%를 넘는다, 안 넘는다, 안 넘는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 이게. 그죠? 만약에 1년에 사고가 50%씩 나는데 10%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사고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0분의 10.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범위 읽으시고 5번 회계관리. 공제사업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줄 것입니다.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거 하나 구분합시다. 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준비금은 얼마를 준비하고 100분의 10, 1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로 간다? 100분의 100으로 가져가야 된다. 요거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직업 여력 비율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중개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100%를 물어줘야 되지, 사고에 대해서 80%만 물어주겠다고 정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직업 여력 비율. 그렇게 말해요. 그 두 가지 구분해보고. 자, 그런데 이 책임준비금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니까.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겠다면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전용한다 그래요. 전용하거든 반드시 누구한테 승인이다? 국토장관의 승인상이다. 그러니까 협회에 관련되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국토장관 팍 찍어버리면 100%입니다. 100%. 국토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그리고 7번 좀 전에 이야기했죠.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에 동그라미 놓고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즉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거둬들인 돈은 얼마, 사고 나가서 물어준 돈은 얼마, 남은 건 얼마들을 몇 개월 내로 공시해야 된다. 3개월 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위반시. 그러면 공시 안 하면 위반이죠. 그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적어는 드렸지만 무조건 기억할 것.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 그럼 전부 다 500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한번 감을 잡으라고 읽어드렸고. 8번 시정명령. 국토장관은 협회가 입법 및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좀 전에 게시하라 그랬잖아요. 게시한 자료를 딱 보니까 국토장관이 물어준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빵 사 먹고 밥 사 먹고 MT만 가고 관리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밥은 그만 사 먹고 국수도 좀 사 먹으시오. 이런 명령 내리는 거예요. 요즘 사실 국수가 더 비싼 것 같던데. 자, 그러면 또 옆에다가 위반시. 명령을 안 들으면 위반이죠.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또 공제사업의 검사 돌았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많은 돈이 돌아다니니까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동원하면 놓고 공제사업에 검사할 수 있다. 검사한다는 게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자, 조심해야 할 거.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한다 하면 틀려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국토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올 때는 요청을 딱 빼고 낸다고.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시고. 마지막 10번 별표입니다.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국토장관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및 설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임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다. 옆에 따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재 요구권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제재 요구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협회가 공제사업을 진행하는데 보니까 너무 건전하지 못하게 해요. 물어준 돈은 없고 전부 밥 사 먹고 빵 사 먹으니까 해당 임원을 제재하시오 할 권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재 요구권인데 그럼 제재를 하시오 했는데 제재 안 하면 뭘까요? 물어나마나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런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자, 밑에 크게 동그라미에요.
협회의 지도감독 누구? 국토장관. 지부 및 지혜감독 누구? 국토장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회는 전부 누가 감독한다? 국토장관이 감독합니다. 또 조심해야 돼요. 아까 서울특별시 지부 노원구 지회 적으셨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정령에 신고하지 감독은 전부 다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슬쩍 시도지사가 감독하고 시군구청장이 감독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협회는 무조건 누가 감독한다? 국토장관이 감독한다.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감독사항 됐고 넘어가면 위반에 대한 제재 쭉 읽어드렸지만 협회에 대한 위반 들어오면 무조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오늘 이제 또 마무리 단원으로서 벌칙인데 이것도 총괄 단원입니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정리하는데 벌칙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크게 뭐가 있다? 행정, 형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형벌에는 두 종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짜리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짜리 벌금을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행정 질서벌에 대해서 공부했는 것 두 가지.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서벌을 뭐라고 부른다? 과태료다. 여기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 암기식으로 출제합니다. 암기하면 점수, 안 하면 꽝입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니까 지금부터 자꾸 암기하도록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다? 암기표에 다 들어가 있겠죠. 자, 일단은 3년에 2천만짜리는 암기표에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암기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3년에 2천만 원짜리 101페이지 찾았나요?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 2번 거짓 등록업자. 그 거짓 등록업자는 무등록의 사촌 형님이에요. 3번 처제주 중간에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찾았나요? 정서 동그라미. 4번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대리 동그라미. 5번의 마지막 줄 투기 조장 투기 동그라미. 자, 3년에 2천만 원짜리 우리 법에서 제일 센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뭡니까? 무등록업자, 사촌 형님, 거짓 등록업자, 그리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다? 3년에 2천이다. 그런데 왜 이건 암기표가 없는가 하면 정서, 직접, 쌍방, 투기는 어디서 공부했다? 금지행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4가지를 했는데다가 2가지만 붙이면 되니까 별도로 암기표를 안 넣어놨다고요. 기억납니까? 금지행위하면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들어오죠. 정서를 지금 나오잖아요.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이라는 공부를 했다니까 그죠? 거기서 4개 정리했고 무등록, 거짓 등록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도 오늘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에 2천만 원짜리 모두 몇 개? 6개예요. 그리고 이거를 6개 이렇게 외울 수는 없는데 시험에서도 3년에 2천만 원짜리 모두 몇 개에게 1, 1가지, 2, 2가지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6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벌써 반을 알았는 거예요. 3년에 2천만 원짜리는 6개인데 내가 체크해보니까 5개밖에 못 적네. 그럼 1개가 뭐지? 이렇게 들어갈 때 그건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3년에 2천만 원짜리를 6개 외울 수는 없으니까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니까 숫자가 3, 2가 보이잖아. 그죠? 그럼 자동으로 얼마? 6. 이렇게 기억해요. 5도 보이는데요. 이 사람 내년에 또 만나요. 저하고 지금. 3년에 2천만 원짜리 모두 몇 개? 3년에 2천만 원짜리 모두 몇 개? 6개. 왜 6개? 3하고 2가 딱 보이잖아. 3, 2 하면 6개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여기 응용이 되면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모두 몇 개? 11개예요. 그래서 요거 11개 잡아내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응용해서 11개인데 넘어가면 거기 1년에 1,000만 원짜리 나오죠. 이제 중복되는 것이 겹쳐져 있는데 암기표 당연히 봐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암기표 13번. 자, 지금 암기하면서 동그라미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죠? 이 사가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입니다. 봐요. 전부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예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자동으로 몇 개? 11개 해놓고 노래를 딱 잡아내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검, 매매, 협조는 또 어디서 공부했는 거고 금지행에서 벌써 4가지 엮였고 암기표에 있다시피 양이 뭡니까? 양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잡습니다. 자, 500만원짜리 과태료도 가봅시다. 500만원짜리 과태료. 교재로 일단 돌아가서 교재 102페이지 제일 하단 거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중요한데 여러분 암기표는 15번을 봅니다. 암기표 15번 찾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500만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죠? 운명, 이요, 연자, 시. 시는 연자 부르는 소리예요. 이건 500만원짜리 해당사항 없고. 자, 이때 운명은 거래정보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것. 운명이요는 방금 했던 4가지 협회에 부과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 원래 잘 봐야 돼요. 연이 뭐지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아까 500만원이라고 한번 짚었죠. 그죠? 자가 원래 들어왔어요. 이거 무조건 별표 2개예요. 자는 뭐다? 확인 설명을 할 때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짜리다? 500만원짜리 과태료. 이게 원래 처음 들어왔는데 확인 설명할 때 자료 안 하고 말로만 설명하면 500만원입니다. 요게 작년에는 어디 썼는가 하면 업무 정지 사유였거든요.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에서 이렇게 사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이 자료에서는 업무 정지에 있는 것을 삭제를 안 했어요.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거 삭제해야 돼요. 32번 봅니다. 암기표 32번. 암기표 32번 찾았습니까? 거기 위에서 6번째 내용이 뭡니까?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거 업무 정지로 돼 있잖아요. 그거 싹 지우셔야 돼. 그게 어디로 넘어갔다? 500만짜리 과태료로 이사 갔기 때문에 이사 갔는 거는 적어놓고 빠졌는 거는 놔뒀다니까요. 삭제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이거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안 보일 정도로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차라리 이렇게 놓으면 괜찮아요. 그냥 완전히 까맣게 가지고 안 보이는 것보다는 요거 아니다. 요거 아는 것도 중요해. 그럼 요거는 뭘로 갔다? 500만짜리 과태료로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암기표도 하나 수정해 드렸고. 다시 103페이지로 오시면 이번에는 얼마짜리 과태료지요? 100만원짜리 과태료 암기해야 됩니다. 19번 암기표 19번을 보니까 100만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다? 이보계 문표 반납휴. 자, 이보계 문표 반납휴 하고 100만원짜리 과태료 19번 암기 자료도 기억하시는데 요 100만원짜리가 그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 높은가 하면 금액이 제일 작아. 금액이 제일 작다라는 말은 부과하기도 쉽다 이 말이에요. 부과하기 쉽다라는 말은 시험 내기도 좋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를 특별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반납이 2개가 더 가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앞에 반납,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순서는 관계없고 자격증 반납 안 하면 100만원짜리예요. 여러분 등록증은 왜 반납해야 되지요? 취소되면. 등록이 왜 취소되지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 오늘 들으셨죠? 취소되면 7일로 반납해야 돼요. 자격증은 왜 반납해야 되지요?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은 어떻게 하면 취소되지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되는. 그럼 7일 내로 반납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원짜리다. 공부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도 한대요. 이보계 문표 반납휴. 이렇게 보니까 이보계 하고 부르잖아. 그죠? 그 이보계는 성이 뭘까요? 성이 백가다. 이렇게 해봐요. 그죠? 그러면 100만원짜리 과태료를 알려주는 거예요. 백가 이보계 문표 반납휴. 그 백가가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원짜리다. 그죠? 백가 느낌 오시죠? 그래 하니까 이것도 연결이 싹 되더라고. 그죠? 방법도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운명이요 연자시 할 때 연자는 성이 뭘까요? 옷이잖아. 그래 500만원짜리 과태료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가도 되죠? 운명이요 오연자 이래도 된다고. 여기 뭐를 가르쳐주고 있다? 500만원짜리다를 심어주잖아. 그죠?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좋은 방법들은 같이 공유도 하시고. 자, 연자는 성이 뭐다? 옷이다. 그 다음에 이보계는 뭐다? 그건 또 백시하면 안 돼. 재미가 없어. 백가 이보계. 그래 100만원짜리 과태료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백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태료 부과징수 103페이지 내려오면 교재 시험 잘 나옵니다. 국토장관은 누구에게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 2번 시도지사는요.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 다음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에요. 그 부과권자를 시험에 이렇게 물어요.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공부하셨죠? 문자 사용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죠. 표시 광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맞죠? 그리고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그리고 휴업 폐업 신고 위반이에요. 그럼 5개 돌았잖아. 이 중에서 부과권자가 다른 것은 누굽니까? 1, 2, 3, 4, 5. 답이 몇 번? 그렇지. 4번 찾아내야 돼. 같은 100만 원짜리인데 자격증 반납은 누가? 시도지사가.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요 문제 하나 딱 들어와요. 그래서 자격증 미반납한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그렇게 부과권자를 구분하셨고, 자 2번에 1번,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고, 플러스 하더라도 2번 아무리 가중하여 부과할 때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한계가 그거니까. 3번 별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릅니다. 자, 이것도 마무리로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어디에 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릅니다.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말이 얼마나 깁니까? 자, 이 말을 만약에 기억을 못 하시겠거든. 밑에다 적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다. 요래 시험에 들어오면 X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짚어 놓으시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을 따른다 하면 X. 얼마나 조심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가 뭐지요?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시험에 나온다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OX. X라니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공인중개사법에 다 우리 책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요 문제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부과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규제는 무슨 법? 모든 과태료는 어느 법을 따른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길어서 잘 기억을 못 하겠거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부과한다면 무조건 틀린다. 그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강조 안 하면 그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거 있잖아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넘어가면 양벌 규정. 자, 제일 상단 별표입니다. 소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48조 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공사에 대해서도 밑줄 긋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양벌 규정 그럽니다. 자, 지금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이 말이겠죠. 자, 양벌 규정은 둘 다를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거 공부하셨죠? 자, 그런데 고용인이 이 48조 49조가 형벌이에요. 징역이나 벌금.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다면 이 행위가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에게 뭐를 부과한다?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래서 둘 다 처벌하니까 양벌 규정이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고용인 중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비밀 준수를 위반했다. 개공사에게는 뭐가 부과될까요? 비밀 준수 위반. B는 뭐지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비밀을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면 개공사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부과된다. 이 뜻이 양벌 규정이에요. 되겠나요? 다시 한 번 더. 소공사도 고용인이죠. 소공사가 투기를 조장하다가 적발되었다. 투기 조장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개공사에게는 뭐가 부과될까요? 그렇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를 뭐라 부른다? 양벌 규정이다. 이거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고용인 때문에 개공사가 벌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벌금을 딱 받으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벌 쌈쌈은 결격 사유다. 들어보셨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결격 사유예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로 가버리면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예요. 아까 절대적 취소, 결사적으로 혀를 잡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등록이 취소되니까 개공사는 고용인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할 판에 결격 사유로 가서 등록까지 취소돼 버리면 영업을 못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개공사가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 받으면 그건 당연히 결격 사유지만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는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판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사용주인 개공사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최근의 판례라 해놓고는 2008년도예요. 벌써 세월도 많이 갔다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저께 들어왔는 것 같은데 벌써 7년이나 지났다. 7년이나. 최근의 판례. 그래서 결격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 그거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법이 하나 바꿔요. 이런 판례가 하나 딱 만들어지니까 바로 밑에 3번도 별표. 개공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법을 하나 만들더라고.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은 걸 뭐라 그런다? 면책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것도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했던 거 다 정리해서 확인학습 문제 이렇게 합니다. 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개공사는 항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XX.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다시. 고용인의 행위로 벌금형이 부과되면 결격 사유를 구성하게 된다. X. 이해하셨죠? 두 가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칙까지 가볍게 보셨다면 제2편이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거래 신고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